오늘은 굽기 조건의 관리 및 원칙인데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뭐 아실 필요는 없고 언더 베이킹하고 그 다음에 오버 베이킹, 언더 베이킹, 그 다음에 오버 베이킹.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요 두 가지에 관한 거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언더 베이킹은 우리가 말하는 저율 배합. 그 다음에 오버 베이킹은 고율 배합. 결국은 설탕이 많냐 적냐의 이 차이인데, 설탕이 당연히 적으니까 어떻게 구워야 돼요? 높게. 그렇지. 고온으로 시간은 단시간. 단시간 굽는 거고, 고율 배합은 아무래도 설탕이 많으니까 설탕은 즉 수분이라 생각을 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낮은 온도에서 길게. 그렇지. 장시간으로 길게. 그 다음에 저온으로 길게 구워야 된다는 거. 뭐 요 정도는 요렇게 알고 이제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기능장에서는 언더 베이킹하고 그 다음에 오버 베이킹의 뜻, 요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굽기 손실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계산적인 문제 할 때 나오는데, 자, 반죽 무게하고 구운 후에 제품의 빵 무게하고 어떤 게 높아요? 훨씬 전액이 무겁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반죽 무게 분의 반죽 무게에서 우리가 만든 완제품의 무게를 뺀 곱하기 백분율로 하는 게 굽기 손실률이 되는 거죠, 그죠? 곱하기 배이니까 아무래도 뭐 퍼센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어떤 수의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굽기 손실은 대충 이런 관계가 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가 있는데 굽기 손실을 보면은 제일 많이 손실되는 게 어떤 거예요? 그죠? 바게트가 하드롤이죠, 그죠? 하드 계열, 그죠? 하드 계열이 보면은 보통 20% 손실률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식빵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선까지 보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풀먼 식빵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조금 아무래도 뚜껑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7 내지 10%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드 계열 여러분들 실기 시험에 나오는 거 지금 많잖아요, 그죠? 무게에 대한 그걸 이제 곱하기면 되죠. 만약에 100g으로 하드 계열 반죽 무게를 했으면은 곱하기 0.8하면 얼마 나와요? 80g 나오잖아요, 그죠? 총 무게는 80g 정도. 100g을 구웠을 때 80g 정도 나온다는 게 이 굽기 손실에 의한 손실률을 계산해 가지고 무게를 빼내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실률은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제 배합표를 이렇게 줄 거고, 여기서 이제 뭐 반죽 손실 얼마, 그 다음에 굽기 손실 얼마, 그죠? 뭐 퍼센트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완제품 무게 몇 개 곱하기 뭐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나오고, 요래 나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출발해 가지고 여기 있는 밀가루 무게를 구하세요,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은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요 정도만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오븐 온도가 높을 때하고 오븐 온도가 낮을 때, 습도가 높을 때 낮을 때, 그 다음에 열의 분배가 부적절할 때, 팬닝 간격이 불충분할 때, 요거는 1차 시험 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세밀하게 보셔야 되고, 2차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요거는 좀 적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브레이크와 슈레드라는 거, 브레이크와 슈레드, 여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아무래도 브레이크는 아무래도 그래요. 브레이크 그죠? 위로 그죠? 슈레드 그죠? 터짐과 그죠? 터짐과 그 다음에 옆으로니까 아무래도 찢어짐 요거 두 개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슈레드는 옆으로 찢어지는 거,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터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나오는 게 식빵 같은 거 이렇게 구우면은 요 부분에 보면 터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얘를 브레이크, 그 다음에 옆으로 퍼지는 거를 슈레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터짐과 찢어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나오는 현상의 원인. 그런 문제 나오면 브레이크와 슈레드에 대한 원인을 적으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터지는 것은 어떻게 터지냐? 이제 발효가 우리가 보면은 부족할 때, 그죠? 발효가 좀 이렇게 부족할 때, 아니면은 지나치게 과다할 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문제가 나오기가 아닐 것 같기도 한 게,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게 채점할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잡아가지고 할 수 있냐, 채점할 수 있냐, 그런 것도 문제 좀 보면은 안 나올 확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연수를 사용할 때, 그 연수가 딱 나오면 무조건 생각할 수 있는 게 질다, 질은 반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같은 얘기가 딱 들어요. 그러면 경수를 많이 사용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된반죽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연수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퍼지겠지, 그 열풍이, 그죠? 그러면은 여기 슈레드에 들어가는 거죠, 찢어짐, 그죠?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높은 온도, 터질 수 있나요? 터질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차 발효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얘도 터질 염려가 있는 거죠, 그죠? 2차 발효 부족하면, 그죠? 빵이 그만큼 큰 만큼 어떻게 돼요? 얘도 퍼져야 되는데, 그죠? 어느 한 군데서 그게 막혀져 있으면은 하나는 어떻게 뚫고 나가든지 그렇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롤 같은 경우는 오븐 이제 스팀이 적은 경우, 오븐 스팀이 적으면 어떻게 돼? 스팀이 충분히 해줄 때는 충분히 퍼지고 하는데, 적으면 어떻게 돼? 먼저 피가 딱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충분히 터질 수 있다는 거. 그걸 해가지고 고개 적힌 대로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효소제의 사용량이 과다하다. 요것도 그 이유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효소제는 어디하고 연관이 돼요? 발효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발효, 그죠? 효소제가 과다하다는 것은 발효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정도로 알고 이 정도로 이유를 적으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빵을 구우면 알 수 있는 게 이제 굽기 중에, 그죠? 온도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런 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은 갈로 쳐놓고 온도를 찾아가 집어넣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감소되는 온도, 그거 어떻게 있죠? 49도씨.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온도를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분의 호화는 56도. 56도씨.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스트 사멸은 60도. 같이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60도. 그 다음에 글루텐의 응고. 글루텐의 응고니까 단백질의 응고라고 같이 보셔도 됩니다. 74도씨. 그죠? 그 다음에 알코올 증발. 79도씨. 그 다음에 빵 내부의 온도
얼마를 넘지 않는다? 99도씨. 네, 이렇게 순서적으로 49도씨, 그죠? 자, 49도씨 이거는 저번에 저번 시간에 배울 때 뭐하고 연결된다 했어요? 오븐 스프링, 그죠? 그 반대로 60도가 되면 오븐 라이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외우라 했잖아요, 그죠? 여기 49도씨고, 그죠? 예, 60도씨. 이게 같이 외우셔야 돼요. 오븐 라이즈는 60도가 얘기가 나오면 오븐 라이즈고, 둘 다 보면은 빵이 커지는 단계인데 온도가 틀리다는 거. 요거 두 개 아시고, 오븐 스프링은 보통 빵 굽는 시간 3분의 1 지점에서 항상 일어나는 게 오븐 스프링이라는 거 같이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문제가 나오면은 요 온도 요렇게 적어 놓고 온도를 찾아내든지 아니면은, 그죠? 얘 두 개를 분리해 가지고 선꺾기. 이산화탄소의 용해도 감소는 49도씨, 전분의 호화는 56도씨, 이스트사멜은 60도, 그 다음에 글루텐 원고는, 단백질 원고는 74도씨, 그 다음에 알코올 전반은 대충 한 79도씨에서 80도씨 이렇게 보시고요. 빵 보통 내부의 온도는 90도씨 정도 하면은 빵 내부의 온도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서 오븐 스프링하고 오븐 라이즈 두 개 차이 있죠. 요 온도에 대한 거 같이 외우시면은 조금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향의 발달인데, 향은 주로 어디에서 하는가? 껍질에서 형성된 다음에 그 향이 빵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껍질에 캐러멜 색깔이 다 나는 거잖아요. 이 껍질 전체에서. 그러면서 이 향이 안쪽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주로 되는 게 얘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자, 향의 원인은 이스트와 박테리아의 발효 산물. 우리가 발효 산물이라니까 이제 발효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발효가 하면은 이산화탄소 반드시 나오죠, 그죠? 얘하고 만난 게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만나면은 탄산이 되는 겁니다, 탄산. 얘는 CO2고 얘는 CO3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알코올도 나오죠, 그죠? 그죠? 알코올도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초산, 유산도 다 나올 거고, 이 두 개 합대리가 유기산이라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 빵이 이제 부풀고 이제 그러잖아요. 빵의 풍미도 느껴지고, 그죠?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향에 관계되는 물질. 자, 알코올. 향에 관계됩니다. 알코올 향이 있죠, 그죠? 특유의 그 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산. 우리가 말하는 산. 그죠? 조금 시큼하잖아요, 그죠? 산이. 그죠? 그 다음에 에스테르. 에스테르라는 거는요, 뭐, 만약에 여기에다 만약에 뭐 어떤 게 들어왔으면은, 뭐 산소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나중에 얘가 H, 그죠? H에서 산소가 이렇게 만약에 들어왔다, 뭐, 그죠? 이 R은 대충 뭐 어떤 다른 겁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카르복실기에서, 그죠? RCOH라는 요거 들어가면 카르복실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물이나 이런 게 산소가 들어오면은 얘가 물이 빠지고, 뭐 요렇게 가든지 바뀌거든요. 요 자리에 요게 빠져나오고 요 두 개가 합쳐가지고 H2O 물로 나오고, 요 자리에 다른 게 생길 때 요걸 보통 뭐 에스테르라고 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다. 에스테르. 그 다음에 알데히드. 요거는 알데히드는 많이 나오죠, 그죠? 뭐 요렇게 R, 뭐 이렇게 CHO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그건 알데히드. 그 다음에 케톤, 뭐 과일향 나는 거, 그죠? 요런 게 이제 전부 다 보면 향에 관계되는 거. 그렇게 요 향에 관계되기 때문에 빵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풍미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되는 게 이제 캐러멜화 반응, 그죠?
빵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캐러멜하고 반응, 그죠? 요 반응하고, 그죠? 그 다음에 메일라드 반응. 네. 얘는, 그죠? 당이 고온으로 될 때 향이 나오는 거죠. 갈색으로 변하면서 그 향이 나오는 거고. 얘는 이제 단백질이, 그죠? 당이니까 당 더하기 뭐예요? 단백질 분해가 되면은 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이 두 개에 의해서 멜라드 반응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에 의해서 빵의 풍미가 만들어집니다. 그 밑에 보면 멜라드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보면은, 자, 이 멜라드에 주는 영향, 온도, 그죠? 수분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pH의 영향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당의 종류, 그죠? 온도가 높냐, 물이 많냐, pH가 산성이냐, 알칼리냐. 산성은 색깔이 어떻게 돼요? 연하죠, 그죠? 알칼리 쪽으로는 진한 거고, 당은 보면은 5탄당이냐, 6탄당이냐, 5탄당이냐, 뭐 6탄당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둘 중에 5탄당이 색깔이 더 진하게 난다는 거.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오븐의 종류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아실 필요는 없는데, 2차 필기에는 오븐의 종류는 뭐 그렇게 필요 없고, 1차 필기를 준비하면 오븐의 종류는, 그죠? 좀 이렇게 알아볼만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냉각이라는 거, 그죠? 이렇게 냉각이 식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었으면은 포장하기 전까지 식혀야 되잖아요, 그죠? 제품이 나오면은 99도씨 온도, 그죠? 이 온도에서 그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얘가 나중에, 예, 어떻게 변하느냐? 보통 우리 38도씨 포장할 때 38도씨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99도씨에서 제품이 나왔을 때 껍질에 있는 수분은 12% 정도. 예, 빵 속에는 45% 정도. 그죠? 그 다음에 38도씨에서는 가면 껍질에 27% 정도. 그 다음 빵 속에는 얘도 38% 정도. 요렇게. 요 정도는 이제 좀 아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껍질에는 되게 어떻게 돼? 건조하겠죠. 건조하게 한데 나중에 빵 속에 있는 수분이 어느 쪽으로 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껍질 쪽에 가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또 어디로 가요? 또 껍질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껍질은 27%, 속은 38% 정도. 그러면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냉각의 목적은 곰팡이나 그 밖에 균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빵을 포장하기 쉽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냉각의 목적은 빵의 저장성을 정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빵의 저장성을 저장성을 정대하면 수분이 일단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많아야 됩니다. 그죠? 수분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래 먹는 거하고 잘못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자연 냉각, 그 다음에 공기 조절, 진공 냉각. 요거는 이제 1차 때 이제 문제가 나오죠. 요 부분에 대해서. 보기 문제를 해가지고 1차 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래도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냉각 손실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 앞전에 제가 이제 얘기했는 것 중에 하나가 냉각 손실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냉각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수분이 날아가요. 이런 손실들은 다 뭐하고 연관이 되는가 하면 수분하고 연관이 됩니다. 수분. 자, 식히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수분이 날아가는 거,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름철 보다 겨울철의 냉각이 심하다. 철이 심하다. 여름철은 왜 그러면은 이게 손실이 적을 것 같아요? 그렇지. 빵의 습도하고 바깥의 습도하고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평형을 이룰 수 있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안에하고 바깥하고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분 손실이 일어나는 거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수분 손실도 일어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지. 온도 차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상대 습도가 높으면은 냉각 손실이 작다. 빵이 이렇게 있는데 빵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바깥에 있는 수분이 많으면은 손실이 없죠 오히려. 그죠? 바깥에 수분 많은 게 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안에는 수분이 많은 대신에 바깥의 수분이 적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는 어떻게 돼요?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요? 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럼 빵은 어떻게 돼요? 되게 텁텁한 빵이 됩니다. 그러면 수분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냉각 손실은 대강 한 2%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요거까지 같이 이렇게 외워 두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대충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체킹을 해보는데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나올만한 것들은 이제 숫자, 그 다음에 원인, 기능, 역할 이런 거 중심으로 해가 보면은 아무래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 포장의 목적 간단하게 생각하면 포장 왜 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 보면은 포장 왜 하니 하면은 일단은 어떻게 돼? 포장을 해야 빵의 저장성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그죠? 오래도록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포장을 함으로 인해서 상품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이제 수분의 정발과 그죠? 이 미생물의 방지. 요게 원래는 되게 요걸로 인해서 나머지가 또 올라가는 거죠. 그죠? 요렇게 정도 하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35도씨에서 40도씨로 하고 수분 함량은 38% 정도.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고 가시면은 좋을 거예요. 혹시나 저번에 보면 이 제품 문제 나온 것 중에 보면은 갈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내는 거, 갈로 해가 적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포장에 대한 이제 용기, 포장 용기의 조건. 일단은 포장 요건이 일단 우리한테 해는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위생적으로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게 안전 무조건 나오면은 위생하고 항상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품의 안정성 그러면은 위생을 따지는 분야예요. 그 다음에 그죠? 보호성이 있어야죠. 안에 있는 제품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보호성에 보면은 파손, 차단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죠? 작업이 되게 편해야죠. 그 다음에 편리해야죠. 그죠? 편해야 되죠. 그죠? 편리성. 다섯 번째는 이제 효율성. 효율적 가치가 그만큼 있어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너무 비싸면 안 됩니다. 경제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친화성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 친화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나오는 R200 정도 생각하시면은 재생률이 어떻게 돼요?
100% 돼야 되는 걸 내가 쓴다고 얘기해요. 그게 알리 100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한 번씩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건데. 포장 용기의 조건, 일단 과거에 우리가 나오는 걸 보면 한 요 정도는 그래도 조건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는 적을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과 이제 포장 용기인데, 일단은 이제 포장 용기 이런 건 가볍고 가소성이 있어야 되고요. 처음에 이제 가벼워야 되거든요.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포장 용기. 가볍고 가소성이 있다. 가소성이라는 거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힘이나 압력을 받았을 때 늘렸으면은 늘린 대로 그대로 있는 거. 그죠? 그게 가소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산, 알칼리, 이 염에 되게 좀 그래도 강한 걸로 이제 포장 용기 써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쇄성이나 열 접착성이 좋고 가격이 일단은 저렴해요. 가격이 저렴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일단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돼요. 포장 용기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면 우리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한 것들을 이제 용기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건 단점도 있죠. 용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유해 물질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금속재, 통조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석이랑 납, 통조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석이랑 납이 용출이 돼요. 왜냐하면 통조림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중 본체라 그러거든요. 얘들은 보통 보면 안에 바깥에하고 안에 거하고 이렇게 또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안에 있는 내용물에 의해서 여기 있는 데서 용출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게 보통 이제 뭐 때문에 산성일 때 보통 이렇게 나눠져 나와요. 그러니까 산성일 때 보통 보면은 황화수소라는 게 가스가 발생이 일어나요. 그래서 캔 용기도 보면은 가스가 발생이 되면 되게 위가 볼록하다든지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그 다음에 유리 같은 경우는 알칼리 성분이나 이제 저 규산의 용출 주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규산 정도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도자기나 옹기류, 도자기, 옹기 같은 경우는 유약을 바르잖아요. 그죠? 이 유약을 바를 때 하는 알료, 요 약품에 의해서 쪼그리고 납 이런 거에 의해서 요 정도도 좀 알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수지로는 PE,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니까 PD, PE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밀도 폴리에틸렌, 거꾸로 LD, PE, 폴리에틸렌, 그래 P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필렌 그러니까 PP, 폴리에스테르 PT, 페트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폴리에스테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폴리염화 비닐, PVC, PVC는 폴리염화 비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포장 용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거. 요 정도는 그래도 들어놓고 그 다음에 시간 될 때 조금씩 외우세요.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빵의 노화인데, 일단은 노화라고 하면은, 그죠? 호화든 노화든 제일 이제 크게
상관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물, 즉 다른 말로 아마 수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수분을 얻느냐, 그죠? 하나는 수분을 뺏기느냐, 뺏기면은 노화이고, 그죠? 호화는 수분을, 그죠? 수분 가지고 두 개를 얻어가지고 뭐예요? 팽창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호화잖아요, 그죠? 호화, 노화 두 개의 차이는 반드시 물의 차이. 요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 노화의 의미 보면요. 맛과 향미가 변하여 수분 정말로 딱딱해지는 게 노화입니다. 노화.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은 게 아까 전에 이렇게 베타, 베타화, 당화, 그죠? 또 연계되는 거는 베타 아밀라제도 여기에 관계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베타 전분 이렇게 되면 되고요. 호화는 거꾸로 보면 되죠, 그죠? 알파화, 그죠? 알파 전분, 그죠? 알파 아밀라제, 그죠? 요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호화하고 노화하고는 말들이 나오면은 다 연관시켜 가지고 하면 여러분이 될 겁니다. 자, 노화가 일어난 빵을 먹으면 체내의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고 식감이 악화됩니다. 그 얘기는 당연하죠, 그죠? 수분하고 연관되니까, 그죠? 수분이 적은 거는 그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죽으로 먹는 거 하고, 그죠? 딱딱한 거 먹는 거하고 소화가 시키는 게 틀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냉장 온도는, 자, 냉장 온도에서 노화가 되게 빠릅니다. 0도씨, 8도씨에서는 되게 노화가 빠르다. 요거는 이제 기능타 정도 수준이니까 요 정도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껍질의 노화, 빵 속의 노화 등인데 요거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거죠. 자, 노화 지연 방법을 적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방법을 한 3가지 정도 적으세요 하면은 2차 필기에서는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그럼 노화니까 수분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분을 뺏기지 않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수분을 뺏기지 않으면 어디에 냉동실에 저장하면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보면은 저장 온도를 영하 18도씨 이하 또는 21 내지 35도씨 되는 곳에 유지시켜 보관합니다. 영하 18도씨 이하의 보관. 그 다음에 21 내지 35도씨에 보관하는 거. 대신 요거는 이제 뭐 염려가 있어요? 변질의 염려가 있기는 있죠. 그 대신 노화는 방지는 되긴 노화는 방지는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그죠? 모노데이글리세리드 계통제 유화제 사용입니다. 유화제 사용, 그죠? 유화제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원자나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유화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피복을 해준다 그랬죠. 유화제가 피복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분 손실을 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화제 사용인데, 유화제도 좀 좋은 유화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탈취분유와 달걀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증가시켜. 단백질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단백질 증가한 만큼 수분도 같이 증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화가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똑같은 얘기인데 물의 사용량을 어떻게 돼요? 증가를 시켜줘도 노화가 방지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유지 제품에 사용한 당류를 첨가합니다. 당류 첨가, 그 다음에 유지 첨가. 당류는 첨가하는 만큼 뭐가 들어가요? 수분이 들어가는 거. 유지는 첨가하면 유지에 탈수가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여섯 번째 뭐라 적혔어요? 알파 아밀라제를 첨가합니다. 왜냐하면 얘를 첨가를 하면은 액체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액화 현상이 그러잖아요. 액체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액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노화가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유를 6가지 중에 뭐 아무거나 일단 여러분들 적으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하나 더, 거기에는 있네요. 질 좋은 재료. 질이 좋은 재료를 사용해도, 예,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수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죠? 수분을 안 뺏기게 하는 방법은 포장을 어떻게 돼요? 좋은 포장지로 하면 되죠. 방수 포장재.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노화 지연 방법을, 예, 적으세요 하면 여러분들 그러면은 요 내용 중에 적어도 한 3가지 4가지 정도만 이렇게 적으면은 2차에는 준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예. 이런 문제 정도는 제가 봐도, 예,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빵의 노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방법인데 그래도 한 번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 게 그래도 나을 것 같아요. 비스코 그래프에 의한 측정, 빵 속의 흡수력에 대한 측정, 그 다음에 X선 회질도에 의한 측정. 이 X선 회질도에 의한 측정은 요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A도형, B도형, 그 다음에 X선 회절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이제 온도, 전분에 대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요것도 측정을 해가지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 다음에 아밀로 그래프의 측정, 그 다음에 과용성 또는 불용성 전분 함유량의 측정, 요것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빵의 불투명 측정, 그 다음에 아밀라제에 대한 전분의 감수성 측정, 요것도 빵의 노화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 1차 필기는 정도는 알 수 있어도 2차의 단답형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빵의 이제 부패인데, 부패의 의미는 제품에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맛이나 향이, 예, 변하는 걸로 부패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패 그러면은 단백질이 먹을 수 없게끔 변하는 거죠, 그죠? 변질되는 거죠. 단백질이 변질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단백질이 변하면은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 단백질은 일단 질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뭘로 분해돼요? 아미노산이잖아요, 그죠? 그냥 아민유. 아민 나오면은 무조건 부패가 된다는 얘기는 같아요.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신 아민유는 몸에 좋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암모니아. 그 다음에, 예, 황화수소. 보통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책에는 없는데 이 정도 나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작업장 환경관리, 요거는 제가 제빵의 공정상의 조도 같은 경우는 1차 필기 하시는 분들은 요거, 예, 외우셔야 합니다. 작업장 같은 경우는 제일 밝은 게 어떤 거예요? 수작업하는 거나 마무리 작업할 때가 제일 밝아야죠, 그죠? 그죠? 포장하기 전에, 그죠? 포장실 이런 거는 다 밝아야 됩니다. 대신 발효 이런 거는 조금 보면 어떻게 돼요? 덜 밝아도 되잖아요, 그죠? 육안은 그냥 볼 수 있잖아요, 발효도, 그죠? 예, 그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이게 한번 읽어는 갈게요. 창의 면적은 바닥 면적의 30% 정도. 그만큼 환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창문은 웬만하면은 문이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게 가장 좋죠. 그죠? 우리 공장 배치도 뺄 때 그죠? 그 다음에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배수가 잘 되고 공장의 배수관의 파이프 크기는요. 보통 파이프라 그러죠. 파이프. 그죠? 10cm. 제일 큰 게 10cm잖아요. 그죠? 예, 10cm. 배수관은 그죠? 10cm 정도.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거 왜 얘기하는 거면 저번에 시험 나오는 거 보니까 갈로치기 해가지고 안에 집어넣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숫자 같은 거 이런 거는 조금 제가 좀 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 매장과 주방의 크기는 요즘은 틀리는데 보통 1대1 정도. 그죠? 그만큼 공장도 예, 매장만큼 커야 일을 하기가 편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방충, 방서용 금속망은 30 메시입니다. 메시. 그러면은 메시에 메시 이렇게 메시죠, 그죠? MESH인데 그럼 메시는 뭐냐?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구멍이 몇 개 뚫려 있냐? 그죠? 그러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촘촘한 거고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덜 촘촘한 거죠, 그죠? 30 메시니까 가로 세로 1인치에 구멍 30개 뚫렸다는 얘기죠, 그죠? 요거는 그죠? 방충, 그죠? 방서, 예, 좋습니다. 방서는 뭐 지새끼나 이런 거, 방충은, 그죠? 곤충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스 사용 시는 환기 닥스를 설치하고요. 주방 내 여유 공간을 될 수 있으면 많게 하고, 그 다음에, 그죠? 이게 일반실하고 우리가 주로 쓰는 이게 주방하고는 어떻게 격리가 돼야 된다는 거. 예. 그거 좀 마시고 작업장 위생에 관한 조치는 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고 자, 또 이게 빵의 제조 방법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한데 일단 빨리빨리 요거는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이제 장점, 단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예, 적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2차 필기가 10문제가 나오는데 10문제 다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한두 문제 정도는 쉬운 문제. 예, 그 다음에 뭐 4-5문제는 중간 정도 문제. 그리고 한두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점수 얻으려면 전부 다 알아야 돼. 적어도 20점이 중에 적어도 기능장 정도가 되려면 10점 이상. 더 좋은 거는 15점 되면은 만사고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실기 45점. 시험장에서 꼴찌만 안 하는 이상은 45점 정도는 나와요. 그 꼴찌가 가볍게 생각하는 얘기가 이게 누구나 다 충분히 꼴찌도 될 수 있고 1등도 될 수가 있어요. 진짜 나는 준비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 6-7명이 한 4수 5수 정도 되고 그래 와 나도 분명히 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쟁률이 진짜 큰 거지. 그래서 기능장은 어떻게 보면 운도 좀 많이 이렇게 좀 따라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 줄 수는 없을 거야 아무래도. 물론 뭐 말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 잘하면 다 주지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제가 보기엔 다 주면은 일단은 공단에서 일단은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안 물어볼 것 같아. 물론 뭐 그런 시험장도 있겠죠 이게 그죠? 일단은 시험장은 일단은 감독관에 일단은 저겁니다. 감독관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니까 좀 감독관 멋대로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감독관이 주냐 안 주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스트레이트법은요 직접 반죽법이라 하는데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잖아요. 탄성이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뭐 스펀지법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예, 스트레이트법. 이 모든 거는 다 마찬가지로 빵은 있어서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예, 탄성 점성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얘는 뭘 하는 건 빵에 부피를 만드는 거고, 이 부피를 잘 만들어야만 우리가 먹을 때 그죠, 우리가 먹는 맛이 좋은 거죠, 그죠. 이렇게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펀지 반죽을 치든 스트레이트 반죽을 치든 일단 탄력성이 있는 반죽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탄력성에서 뭘요? 발효라는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뭐가 나요? 신장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빵이 이 발효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발효를 거침으로 인해서 신장성이 나오기 때문에 빵이 이 발효에 의해서 얼마만큼 커지면서 향이 좋고, 그 이 발효하면서 또 뭐가 나요? 여러 가지 화학적인 물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학적인 물질이 빵의 이제 풍미를 이제 좌우를 하니까 이 발효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물론 굽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빵이 조금 어려운 게 내 의지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분명히 발효가 다 됐다고 하는데 빵 속을 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빵 속을 볼 수만 있으면 빵은 만들기 참 쉬울 텐데, 만약에 빵 속을 딱 봤을 때 공기가 안에 있는 가스가 적게 찼다, 그럼 발효 더 시키면 되는 거고, 그잖아요, 그죠? 빵 속에 만약에 공기가 적게 됐다, 그럼 펀칭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조금 더 생기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잘라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감각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냐, 그 표면을 보고, 그죠? 자, 그게 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빵을 내봤는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공정어 보면은 이제 계량부터 시작해가지고 굽기까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거는 믹싱 반죽 온도는 27도씨, 그 다음에 상대 습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킹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발효도 27도씨, 상대 습도 75 내지 8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냉각. 자, 냉각 시켰을 때 온도 38도씨.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 수분도 어떻게 돼요? 38%입니다. 그 정도는 같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수라는 거 있는데, 이 조정수는 좀 여러분들 소개는 잘 안 되는데, 밀가루를 빵을 사용하다 보면, 빵을 만들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어떤 날은 물을 많이 먹을 때도 있고 적게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50g 내지 100g 정도는, 그죠? 이제 밀가루의 상태를 봐가면서, 그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반죽 상태입니다. 반죽 상태를 봐가면서 물을 더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 요거의 물을 조정수라 그럽니다. 조정수. 그죠? 그 다음에 프랑스 빵들 이렇게 보면 요거하고 비슷한 게 바시나주라 그러죠. 바시나주. 그죠? 프랑스 빵은 바시나주 있습니다. 예,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바시나주 이거는 보통 보면은 이제 보통 빵을 이제 70% 정도의 수율, 수율 70% 정도. 즉, 뭔 얘기냐면 밀가루 1kg일 때, 1kg일 때 물을 70% 정도 넣는다는 게 이 수율이에요. 수율 70%의 빵을 만들려고 하면 밀가루에 물이 70% 들어가는 빵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어떤 플러스 알파를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요 알파가 뭐가 되는가 하면 바시나주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근데 이 바시나주는 한 방에 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조금씩 여러 번 나눠가지고 혼합되면 또 집어넣고 혼합되면 집어넣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얘가 뒤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일단은 뭐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안에 있는 가스 발생이 좋아집니다. 이 가스 발생. 보통은 여기 최하 많아봤자 100g, 뭐 0에서 100g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g은 솔직히 좀 많기는 많아요. 요게 이제 조정수하고 바시나주. 하드롤 계열 보통 많이 하죠. 하드롤 계열. 제가 잡은 우리 여기서는 이 하드 계열을 뭐 하드롤 이렇게 한 거라고 하스브레드, 하스브레드. 바닥에 놓고 굽는 빵. 그러니까 철판 이런 거 안 되고 굽는 빵을 하스브레드. 하스브레드 올립니다. 얘가 조정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단점 이제 스트레이트법에 이제 여기서 이제 쉽게 문제가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요런 거 나오겠죠. 예. 스펀지법하고 스트레이트법하고 두 개를 차이를 봤을 때 장점을 적으세요. 단 뭐 세 가지 적으세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나는 진짜 이거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이제 지금 한번 보니까 한 6, 7번 정도 시험 친 것 같은데 2차 필기가 부활되고 나서 친 것 같은데 쉬운 것도 나오고 어려운 것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쉽든 어렵든 무조건 다 외우고 들어가셔야겠죠. 그죠? 일단은 스트레이트법은요 제조 제빵 공정이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한 번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조 시술과 제조 장비가 좀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노동력과 시간이 절감되죠. 그죠? 한 번에 그냥 넣고 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발효 시간이 짧으면 발효 손실은 감소가 됩니다. 발효 시간 짧죠. 그죠? 그 다음에 발효 손실이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 풍미가 살아있고요. 빵의 조직에 힘이 있어 씹는 맛이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이트법이. 그 다음에 단점은 뭔가 하면요. 잘못된 공정을 수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노화가 빠르고 제품의 결이 고르지 못하고요. 일단은 발효 내구성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부피가 작고. 그럼 얘는 그러면 뭘 비교를 해서 이렇게 적어 놓는 거 아마 스펀지 도우법. 그죠? 그 여러분들이 이게 스트레이트법하고 그죠? 여기서는 이 스펀지 도우법하고 얘 장단점. 이거는 시험에 나오나 안 나오나 무조건 그죠? 1차 필기 때는 무조건 나오죠. 그죠? 요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적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 스펀지 도우법은 보면요. 스펀지 반죽과 본 반죽 2번 이상으로 하는 반죽입니다. 대신 이게 2번 이상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2번 이상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혹시라도 이제 내가 실수를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수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1차에 뭐 하든 2차에 하든. 그 다음에 얘는 2단계 혼합이 2개죠. 그죠? 스펀지 본반죽. 그죠? 그 다음 발효도 2번이잖아요. 그죠? 스펀지 발효, 본반죽 발효.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효가 2번 이상 거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훨씬 빵이 맛이 있고 풍부한 대신에 단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수분 손실이 되게 많다는 거. 2번의 발효로. 그 정도를 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펀지 반죽은 필요 이상은 글루텐을 형성시키지 않고 그냥 섞이는 정도로만 반죽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폴리시 반죽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죠. 그죠? 폴리시 반죽 이런 것도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스펀지 반죽에 이스트 먹이로 설탕을 첨가하지 않기 때문에 아밀라제가 충분히 함유되어야 한다. 이 아밀라제. 자, 얘가 왜 충분히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얘가 나중에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포도당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이 당을 만들어내야 어떻게 돼요? 이스트에 먹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트가 이걸 먹고 어떻게 돼요? 활동을 잘하죠. 그래야 뭐가 잘하요? 발효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 빵 만들 때 그죠? 효소 조금 집어넣으면은 괜찮죠. 효소를 이용한 빵. 근데 빵 만들면서 효소를 이용 안 하는 빵이 있나요? 가끔씩 효소를 이용하는 빵 만든다고 그럴 때 그러면 나머지 빵들은 효소를 이용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소 다 이용합니다. 이게. 그죠?
자, 그거 아시고요. 그 다음 밑에 제조 공정 보면은, 밑에 보면은 재료의 사용 범위 이래 보면은, 자, 스펀지 반죽에 보면은, 강력은 60 내지 100% 정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스펀지에 다 넣을 수도 있고요. 스펀지에 60대 40으로 나눌 수도 있고, 80대 20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줄쳐놓을 게 물입니다, 물. 자, 물 보면요. 자, 요 스펀지 반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물의 사용량을 보면은 그죠? 예, 스펀지 밀가루에 55%. 예,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거기 줄 딱 쳐놓고요. 그죠? 만약에 600대 그죠? 400이래 이게 만약에 스펀지고 본반죽에는 이렇게 사용한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얘는 물을 만약 63% 정도 사용한다. 전체는 63% 정도 사용한다. 그러면 600에 0.5 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한 300 얼마 나오나요? 330 나오나요? 그죠? 330 이렇게 나오면은 자 그죠? 63%니까 전체 1000에 그죠? 1000에 63% 정도 0.63 하면은 630g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스펀지에 들어가는 물은 스펀지 밀가루의 55%라는 거.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330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스펀지에 물은 330g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본반죽 물에는 얼마 쓴다는 얘기예요? 630에다 요걸 빼야 되는 거예요. 330을 빼면은 300g 들어가요. 요런 문제 저번에 한 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앞전인가? 요런 문제 한 문제. 요게는 이제 갈로를 쳐버리겠죠. 이렇게. 하고 요거 이제 제어해주고, 그 다음에 요 사용량 밀가루 사용량 2개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갈로 이렇게 쳐버리면 치고 얘도 갈로 쳐버리면 돼요. 그 2개 알아서 구해내서 1번 문제 땅 이렇게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부분마다 어떻게 돼요? 조금씩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확 외우는 것보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대충이라도 이게 아셔야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스펀지 믹싱 보시면요. 일단 이스트는 그죠? 스트레이트법이든 스펀지법이든 설탕과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설탕과 닿지 않는다는 건 이 삼투압이죠. 삼투압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겁니다. 여기 삼투압이고, 그죠? 반대가 역삼투입니다. 반대가 역삼투입니다. 역삼투는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원래 자연적으로 하는 게 삼투압이잖아요, 그죠? 자연적으로. 우리 배추 질 때 소금 뿌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배추에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오죠. 물이 쓱 빠져나오는 겁니다. 역삼투는 보통 바닷물에서 정류수를 낼 때 바닷물에서 정류수 내면 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역삼투입니다. 역삼투. 삼투압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은 일단은 아시면은 그래도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자, 스펀지 반죽 완료점 보면은 자, 반죽의 부피가 처음에 4배, 5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완료점은요, 수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죽이 이렇게 되면은 윗면이 어떻게 되면 볼록볼록
예, 스펀지 반죽의 완료점은 이 스펀지 반죽이 있으면 위에가 공기가 이렇게 차요. 이렇게. 공기가 아니라 저거겠죠. 이산화탄소겠죠. 이렇게 찼는데 요게 드랍 현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드랍은 떨어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쭈글쭈글해질 때, 예, 쭈글쭈글해질 때, 그게 이게 예, 스펀지의 드랍 현상이라고 해요. 요 때가 본반죽하고 반죽할 시기가 요 시기라는 거예요. 요 드랍 현상. 그러면은 우리가 저는 폴리시 반죽도 마찬가지로 그죠? 예, 폴리시 반죽도 이 정도 상태일 때 예, 반죽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폴리시를 이렇게 만드는 건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최대한의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돼요? 최대한의 이산화탄소를 그리는 거, 탄산을 만들어내는 거죠. 최대한 탄산을 많이 만들어내야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반죽에서 많이 형성이 되겠죠. 발효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반죽의 표면 상태가 유백색을 띠면 핀홀이 생긴다는 게 핀홀, 그죠? 구멍입니다. 구멍이 생길 때 드랍 현상이랑 구멍이랑 비슷합니다. 예, 그렇게 생길 때가 완료점입니다. 여러분 실기 하시는 분들은 그죠? 폴리시 반죽의 완료점도 그렇게 생각하셔야겠죠, 그죠? 그래 폴리시 반죽을 빨리 만들어 집어넣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5시간의 예, 실기 시간이기 때문에 그죠? 폴리시 만들면 보통 이 앞에 폴리시 만드는데 보통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조금 빨리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발효실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빨리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자, 스펀지 발효의 브레이크는 부피가 증가 최대에 이르다가 줄어드는 이 지점을 브레이크라 합니다. 브레이크.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피놀 상태 있죠. 피놀 상태를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그러면은 요것도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제 갈로 이렇게 해가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합니까 하고 이렇게 적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뭐 요번이 아니면 다음에도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 여기서 이제 스펀지 발효에서는 여러분이 발효가 끝나면은 pH는 4.8 정도 떨어진다. 요 체킹 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1차 발효. 1차 발효는 발효 온도 24도씨 그 줄쳐놓으시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 스펀지 반죽입니다. 스펀지 반죽에 관한 거기 때문에 1차 발효는 발효 온도는 24도씨 그 다음에 상대 습도는 75내지 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본반죽입니다. 자, 1차 발효한 스펀지 반죽과 본반죽 재료를 넣고 믹싱하는 게 본반죽이라고 그럽니다. 자, 본반죽의 완료쯤은요, 이때 보통 반죽 치면요, 반죽이 부드러우면서 잘 열어지고 약간 처지는 상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렛다운 단계 비슷하게 이렇게 됩니다. 반죽 쳐보면은 예, 그 단계가 예, 완료점입니다. 그죠? 반죽 온도는 이때 몇 도로 맞춰요? 27도입니다. 스펀지 반죽은 몇 도 맞추는 거 하면요, 24도씨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스펀지 반죽하고 본반죽에 있는 재료들을 합쳐가지고 만드는 거는 27도씨. 요거 두 개도 네, 잘 알아 놓으시고요. 두 개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본반죽이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예, 스펀지 반죽하고 발효 그죠?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본반죽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본반죽 하고 나면 본반죽 발효. 얘를 뭐라고 그래요? 얘가 플로우 타임입니다. 네, 요거 잘 알아요. 플로우 타임이 요 다릅니다. 그죠? 또 2차 발효 또 다른 겁니다. 이것도 잘못 생각하면은 뭐 중간 발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플로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중간 발에는 뭐예요? 예, 벤치 타임이잖아요, 그죠? 의미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플로 타임하고 벤치 타임은 틀립니다. 우리가 벤치에 걸터 앉는 거는 휴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휴식의 개념이 있고, 얘는 원래 정상적인 플로 타임은 정상적인 발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 등 벌리기, 그 다음에 중간 발효 적혀있죠. 벤치 타임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성형, 팬닝하고요. 이거 2차 발효 굽기, 그 다음에 냉각,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 플로우 타임이 길어지는 경우, 그죠? 요거는 저번에 문제 한번 나왔나요? 이거? 안 나왔나요? 1차에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본반죽의 온도가 낮다. 그죠? 그럼 플로우 타임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플로우 타임, 예. 길어지는 경우. 본반죽의 온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예, 발효 길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스펀지에 사용하는 밀가루의 양이 적을 때, 그럼 본반죽에 많이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죠? 그 다음에 본반죽의 시간이 또 길면요, 반죽은 그러잖아요. 글루텐을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1차 발효 어떻게 돼요? 1차 발효 길어집니다. 글루텐 많이 잡으면 또 1차 발효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사용하는 밀가루의 단백질과 양과 질이 좋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글루텐이 형성이 많이 된다는 얘기고요. 많이 되면은 당연히 발효의 시간은 어떻게 돼요? 길어져야 됩니다. 그래, 빵은 제일 좋게 나오려면요, 이 탄력성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빵은 탄력성과 신장성의 관계라 생각해요. 결국은 얘가 뭔가 하면 얘가 발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를 알면은 탄력성과 신장성의 관계를 알면 빵은 이 두 개에 의해서 빵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크기나 부피나 있는 게. 왜? 발효로 인해서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빵을 우리가 처음에 반죽을 치면 탄력성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죠? 물론 넘어가면은 탄력성과 신장성이 어느 정도 가는 상태가 되지만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알파 뭐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거예요. 빵은 이 탄력성과, 그죠? 신장성이 처음에 두 개를 가지는, 그죠? 반죽이 만들어지는데,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효를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물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 또 신장성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발효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빵이 어떻게 부풀어질 수 있는 거죠. 탄력성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 관계를 탄력성하고, 그죠?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장성하고 두 개의 관계가 있는데 탄력성이 너무 많으면 빵은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쌤쌤이가 될 때 빵이 이제 잘 나오는 거죠. 신장성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빵이 이제 미식으로 죽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빵 만들면서 자꾸 이제 요 관계를 자꾸 빵을 보면서 이제 자꾸 포인트를 찾으려고 이제 많이 노력해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빵은 발효가 되는 게 빵 속에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 속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칼로 이렇게 자를 것도 아니잖아요. 빵 발효하는 동안은 빵이 구워져 나왔을 때는 진짜 잘라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빵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볼 수만 있다면, 그러다가 현미경 찔러놔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자꾸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밖에, 상태, 이 빵송을 못 보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상태를 자꾸 보고 이제 파악을 자꾸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상태가 표현이 되게 힘들어요, 이게 진짜. 그래, 보통 2차 발효의 상태는 뭐 하드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어떻게 돼요? 하드롤을 어때요? 살짝 눌러서 살짝 들어가야 되지. 그죠? 하드롤, 그죠? 이 설탕이 들어가는 빵들은 살짝 집어넣을 때 살짝 들어갔다가 좀 이렇게 있으면 되지만은, 하드롤은 탁 들어가 넣었을 때는 자국이 그대로 조금 이렇게 있어야죠. 너무 많이 푹 들어가면 안 되고.
예, 우리가 육안을 볼 수 있는 거는 그죠. 손을 찔러 넣어 봤을 때 살짝 봐야 돼요. 이게 살짝 옆에 이렇게 만져봐야 돼요. 하드 계열 그러잖아요. 그죠. 이 하드 계열 그잖아요. 그래 옆면에 그죠. 옆면에 손을 이렇게 살짝 대었을 때 그죠. 살짝 근데 이게 연해요. 들어간 느낌. 그죠. 요 살짝 들어간 느낌이 참 이게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인지 그죠. 앞만 해도 이게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요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본반죽의 상태가 처지는 정도가 클 때 플로 타임이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본반죽 상태가 처지는 거나 플로 타임이 길어지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만큼 많이 처졌다는 얘기고 반죽이 많이 처진 만큼 발효도 어떻게 돼요? 더 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펀지의 밀가루를 증가할 경우의 현상입니다. 스펀지의 밀가루를 더 증가시키면요 스펀지 발효는 좀 길어집니다.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발효가 길어지죠. 대신 그러잖아요. 스펀지 봐봐요. 이 스펀지 반죽에 그죠? 밀가루를 내가 많이 넣었어. 스펀지 반죽의 발효는 길게 했어. 이거는 길게 했기 때문에 뒤에 건 어떻게 돼요? 짧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반죽의 발효 시간이 플로 타임은 짧아진다. 같이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스펀지 반죽에 밀가루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스펀지 반죽의 발효 시간은 길고 그게 길어졌기 때문에 본반죽은 짧게 가면 되는 거예요. 본반죽의 시간은 짧아지고 반죽의 신장성은 좋아져 성형 공정이 개선된다. 당연히 밀가루를 많이 집어넣으니까 탄력성도 많이 생기고 발효가 길어졌으니까 신장성도 훨씬 많이 생기는 겁니다. 빵은 탄력성하고 신장성하고 떼낼 수 없는 관계예요. 같이 무조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대신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고 이 차이를 자꾸 보려고 하면은 빵은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부피가 크고 기공막이 얇으며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밀가루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단백질도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만큼 탄력성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부피가 훨씬 커지고 어떻게 돼요? 기공의 막이 얇고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품질이 좋아지죠. 그죠? 풍미 강해지죠. 그죠?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펀지 온도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스펀지 발효가 부족한 상태일 때 본반죽의 믹싱 및 다음 공정을 위한 조치사항. 일단은 본반죽의 온도를 정상보다는 조금 높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죽 시 본반죽의 물의 온도를 평소보다 높게 설정해야 되죠. 그죠? 본반죽의 온도를 높이려면 본반죽의 물의 온도도 어떻게 돼요? 높여야 되는 겁니다. 반죽을 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제일 반죽 온도에 민감한 거는 제일 액체가 많이 들어간 게 물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플로 타임을 길게 갑니다. 그죠? 플로 타임 길게 가야지. 그죠? 그 다음에 스펀지 반죽에 분유를 첨가하는 겁니다. 자, 분유는 무조건 들어가면은 뭐하고 관계된다? pH하고 관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유는. 그리고 분유는 또 요 안에다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유를 넣는다는 얘기는 단백질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H 조절도 하고 그죠? 그래 스펀지 반죽에 분유를 첨가했으니까 저단백질 또는 약한 밀가루 사용했을 때 분유 넣으면 되죠. 왜? 분유에 단백질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밀가루 믹싱이 쉽게 처질 때 요거는 이제 pH입니다. pH. 그죠? 그럼 분유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아밀라제 활성이 너무 지나칠 때 얘도 넣으면 됩니다. 그 아밀라제 활성이 너무 지나쳤다는 게 발효가 많이 됐다는 얘기고 발효가 많이 됐다는 얘기는 산이 많이 형성이 돼 가지고 산성 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분유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이 가시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밀라제 활성이 너무 지나칠 때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발효를 조금 천천히 하고 싶을 때 분유를 조금 넣어도 됩니다.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죠? 2차 필기에는
넣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 누가 이 스펀지 발효 때 분유를 넣는 이유를 뭐 한 3가지 적으세요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니까. 공부하는 쪽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일단 뭐 공부는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장단점입니다. 장단점. 이때 이제 보통 이제 스펀지법하고 스트레이트법 두 개를 이렇게 장단점으로 보통 비교를 많이 합니다. 장점은 이스트 사용량은 20%로 일단 감소됩니다. 스펀지법으로 하면은. 빵의 부피는 크죠. 그 다음 속결 촉감 어떻게 돼요? 발효가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훨씬 좋죠. 그죠? 그 다음에 발효 내구성이 좋죠. 그 다음에 노화가 지연되고요. 저장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 시간을 약간 지나쳐도 본반죽 단계에서 수정이나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의 발효 시간이 길어 발효의 숙성이 진행된과 동시에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부드러운 크림이 만들어진다. 크림 만드는 게 속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빵의 속을 크림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보수력이 우수해 빵의 노화를 더디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분할 기계에 대한 내구성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그러면은 기계에서는 스트레이트법보다는 스펀지법이 낫죠. 보통 기계에는 보통 이 액종법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죠? 액종법에, 그죠? 그러면 뒤에 액종법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조금 아셔야 돼요. 어떤 게 나올 수 있나? 단점은 일단은, 그죠? 발효 시간 길죠. 왜냐하면 발효 시간에 스펀지 발효, 그죠? 그 다음 플로 타임도 있고 2차 발효도 있고, 그러니까 벌써 일단 두 번을 더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반죽도 2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믹싱이 되게 번거롭죠.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발효 온도가 높거나 시간이 길어지면 산화가 지나치고 제품에서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본반죽은 반죽의 신정성을 살리기에 충분히 믹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 시간, 설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고 발효 손실이 일단 크죠. 2번 발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흡수가 좀 적습니다. 요거까지만 하시고요. 자, 요거까지 조금 이따 할게요. 저기 나갔어요. 요거?